네, 오늘은 뭐 이렇게 그 공간이 만든 공간이 이제 책이 좀 긴데요. 그 중에서 구장 한 장만 좀 나눠보면서 미래에 열리게 될 세상을 조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현재 에, 기술들, 향후에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이 그 동양과 서양의 건축물을 비교하면서 동서양이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앞에. 이분이 이제 건축학과 교수기 때문에 건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동양하고 서양이 점점 이렇게 융합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은 이종 간의 교배,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동서양이 혼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한번 건물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죠. 서양 건물은 그 규모와 크기가 이렇게 웅장하고 압도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동양은 낮은 담장, 친숙한 공간, 이런 것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공간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서양은 이렇게 막 기하학적이고 좌우 대칭의 무늬가 있다면, 동양은 그냥 자연스럽고 대칭 같은 것도 없고 여백의 미를 살리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게 건축에서 서로 이제 이종 간의 교배가 된다. 뭐 교배가 된다거나 이종 안에 접붙인다거나 이제 식물이나 동물 용어인데, 건축에서 이렇게 이종 교배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앞에 쭉 써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구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구장은 이제 이 개념이 신대륙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고 확장해 왔는가 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나오는 그 꼭지에는 신대륙을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콜럼버스가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바다 끝에 떨어지면, 끝에 가면 낭떠러지고 바다 끝에 가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콜럼버스가 드디어 이제 어마어마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는데, 그 대륙이 이제 인도인 줄 알았죠.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야, 이게 인도다. 근데 거기 이제 토인들이 뛰어다니니까 이제 인디안이다. 저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다. 인디안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가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이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 있는 그 옛날에 그 원주민들을 이제 우리가 인디안이라고 막, 그래서 옛날 서부 영화 보면 인디안이랑 총싸움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도 가면 인디언들이 그 화내요. 원래 인디언들은 우리가 인디언인데 왜 저기 아메리카 대륙에 저 사람들 가지고 인디언이라 그러나, 이제 그런, 어쨌든 이 콜럼버스는 그 여러 사람들이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바깥쪽 공간을 바깥쪽 공간으로 확장한 거예요. 공간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프로이트. 우리 예전에 이제 한번 공부를 했었죠. 프로이트. 프로이트는 원래 우리가 이제 이성하고 의식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무의식이 어마어마하게 큰 영역이 있고 그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책에서는 콜럼버스는 바깥쪽으로 공간을 확장해 나갔고, 프로이트는 안쪽으로 무의식의 세상을 확장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려요. 그리고 이제 케너디는 지구를 떠나서 이제 달에 우주선을 이제 착륙시켰죠. 아폴로 11호를 착륙시켜가지고 이제 암스트롱 같은 사람들이 이제 우주 달나라에 발을 들였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뭐 화성으로 가려는 노력, 이런 것을 통해서 인류는 끊임없이 바깥으로 확장하고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지금 이제 인류가 맞닥뜨린 그 새로운 영역은 뭐냐면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가상의 공간으로 이 영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인류가 신대륙을 보이지 않지만 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유현진 교수가 이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지금 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유통이나 그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학생들이 게임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은 그 게임하고 현실을 구분을 못하고 게임에 그냥 아이템 하나 얻기 위해서 막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서 그 아이템을 얻고 그걸 막 못 얻으면 막 돈을 주고 사는데 아이템이 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뭐 몇만 원,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짜리 아이템도 있고 거기다 완전히 그냥 이게 돈을 거기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독된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콜럼버스가 만들어낸 그 신대륙, 바깥쪽 공간, 뭐 케네디가 또 만든 달의 공간, 그다음에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추진하는 화성의 공간 이런 거 말고 가상의 공간은 확장하는데 비용이 무지장 싸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달에다가 뭐 로켓 하나 보내거나 화성에다가 뭐 하나 보내려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인터넷은 사실은 그 서버만 사고 용량만 늘려놓으면 적은 투자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인류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투자를 늘리고 이런 쪽에 패턴이나 이런 쪽에 서비스를 늘려나가고 있다. 이런 거죠. 증강현실이라든지 구글, 뭐 페이스북, 우버, 에어비앤비 그리고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회사가 이제 네카라쿠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카라쿠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배달의 민족 그렇게 갖고 이제 네카라쿠베 여기를 들어가려면 길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그 대졸 초임 연봉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가상 공간으로 인류가 확장을 거듭해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융합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융합을 세계를 열은 사람은 이제 백남준이라고 이 책에서는 보고 있어요. 백남준이 이제 TV 모니터를 왕창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영상을 틀면서 그 예술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물질의 비물질화 그래가지고 그, 그 TV 모니터에 동영상을 송출시키고 그 영상과 TV 모니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합쳐져서 그렇게 예술 작품 구성하는 최초의 시도를 한 사람을 이제 백남준이라고 보고요. 그 일본의 이토 도요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건축가인데 그 윈드 타워라 그래가지고 그 공조 장치가 빌딩 옆에 있는 큰 건물만큼 큰 빌딩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낮에는 그 원래 색깔을 내지만 밤에는 그 건물 외부하고 연결해가지고 뭐 바람이라든지 뭐 습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건물 색깔이 변해요. 근데 그 전체 건물이 이제 전원으로 끄고 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이게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라고 책에는 이제 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림을 여기다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토 도요라고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건축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D 프린터가 있는데 이 대형 3D 프린터를 만들어가지고 작은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그 하루 만에 완성을 한대요. 그 겉껍데기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건축 쪽에도 이 3D 프린터 기능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 같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가 지금 이제 굉장히 그 화두가 되고 있고, 나라마다 엄청나게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차가 이제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걸 국가가 받아들이면은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자율주행차가 알아서 다 가니까 내가 굳이 자동차를 그 소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은 안 해도 되고 내가 필요할 때 차를 부르면 차가 알아서 오고 그다음에 내가 내리고 싶을 때 내려가지고 가 그러면 알아서 가고 그러니까 주차장도 필요 없고 자동차도 필요 없고 우리가 시내 차 끌고 오면 제일 힘든 게 주차 공간 찾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그냥 뭐 그냥 내려서 가 그러면 차가 알아서 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도로나 주차장의 공간이 굉장히 절약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하고 도요타 자동차가 이제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데 예전에 이제 도시가 막 생성될 때 파리 같은 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 이제 하수도가 있잖아요. 생활하수.
뭐 저기 뭐야 그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빨래하고 뭐 이런 더러운 물들이 그게 이제 질병을 많이 일으키니까 파리에는 이제 하수도망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 깨끗한 도시를 유지했다 그러고요. 로마는 거꾸로 이제 상수도망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로마는 그 또 목욕 문화가 되게 발전했잖아요. 많은 물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물이 항상 공급되게 그렇게 이제 상수도 하수도망을 도로가 이제 생성되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가 꿈꾸는 미래는 지금 이제 그 드론 택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드론 택시. 지금 이제 드론 택시 사업권 아마 현대가 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테스트 중에 있는데 서울 중심부에서 영종도 공항까지 30분 드론으로 그럼 굉장히 시간이 절감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테스트하고 있고 요게 만약에 이제 잘 정착이 되면은 아주 조금 비싼 돈을이겠지만 내면은 그 차가 엄청나게 밀릴 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도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아무래도 미래에 유행할 거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이제 드론 택시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 1층을 아예 땅 밑에 이 지하 1층을 아예 자율주행차 전용 도로망으로 만들어서 이 지하 1층은 무조건 차만 다니는 거죠. 근데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그냥 뺑뺑뺑뺑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이제 꿈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 되기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편해지는데 이제 투자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런 하여튼 일이 있고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인터넷 가상 공간 내 SNS가 지금 난리잖아요. 젊은이들이 특히 이제 뭐 요즘 골프 붐이 왕창 불었는데 젊은 애들이 골프 비싸고 그다음에 배우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골프를 치나 봤더니 그중에 상당수는 젊은이들의 상당수는 골프가 목적이 아니라 SNS에다가 이제 사진 올리려고 하는 목적이 커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옛날에는 이제 그 고가의 물건을 갖고 있는 거로 사람들이 이제 자랑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내 뭔가를 자랑하려는 그런 욕망이 있는데 이전에는 뭐 차를 고급차를 탄다든지 아니면 뭐 백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백을 든다든지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무슨 그 모피 코트 같은 거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제 그런 거 아니면 비싼 반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자랑하면서 반지 끼고 아 머리 아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반지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자랑하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그렇게 고가의 자산을 지금 구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대신에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게 SNS에 남들이 못 찍은 사진을 올리는 거. 남들이 못 가본 장소, 남들이 못 먹어본 새로운 메뉴, 예쁜 뭐 카페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그 욕망을 해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 그 을지로에 보면은 간판도 없고 밖에서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 꼬질꼬질한 그 막 허름한 그 빌딩 4층짜리 5층짜리 건물에 5층 최고층에 가보면 거기에 엄청나게 멋있는 카페, 엄청나게 맛있는 맛집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을지로에. 젊은이들 사이에는 그 을지로를 힙지로 이래가지고 그런 장소에서 음식을 먹고 카페에 가서 사진 찍는 거 그게 지금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가슴 아픈 얘기는 그 4층짜리, 5층짜리, 6층짜리 빌딩에 맨 꼭대기층에 그걸 만든대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꼰대들이 못 오게 하려고 아, 그 어르신들은 다리가 아프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을지로에 이제 5층짜리, 6층짜리 빌딩은 다 엘리베이터가 다 없어요. 옛날 빌딩이라. 그리고 허름하고. 그러니까 이제 6층짜리 그 꼭대기 빌딩에 올라가서 뭐 식당을 가려면 꼰대들은 못 온다 이거지. 그래서 꼰대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이제 그 일이. 아무튼 이제 젊은이들은 그 자기네들의 유일한 그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새로운 공간에서 이제 만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지금 뭐 설명하지 않아도 스마트폰과 이제 결합한 사회가 새로운 의미의 공간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원고지 대신에 이제 랩탑 작업을 하고요. 근데 출판사 우리 출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제 출판사의 일이 옛날보다 현저히 줄었어요. 지금 이제 원고지나 종이에다 안 찍고 컴퓨터로 그냥 보내고 문서로 보내고 파일로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인쇄를 직접 종이에다 오프라인 인쇄하는 일이 상당히 줄었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중요한 정보를 찾으려면은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에 이제 그 검색하고 이제 어느 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서 막 그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뭐 세계 최고 정보들을 그냥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뭐 보고서 만들어서 어디 실제로 이동해가지고 뭐 사장님, 뭐 전무님, 이사님한테 이제 보고 드리고 막 이랬는데, 지금 그냥 이메일로 전송하면 끝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손글씨 쓰기. 우리 저 누구야, 홍관희 사장 저기 지금 캘리그래피 같은 거 열심히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색칠 공부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어른이 하는 색칠 공부가 있어요. 이게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목공예, 가구 만들기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 맨날 가상 공간에서 뭘 하다 보니까 물질로, 그 다음에 손으로 느낄 수 있는 아날로그에 대한 애착이 좀 생기는 게 아니냐. 작가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옛날에는 이 도시가 형성된 그 내력을 조금 설명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사냥을 하던 시대였는데, 사냥할 때는 내가 정확한 그 면적을 잊어버렸는데, 보통 1제곱평방킬로미터, 가로 1km, 세로 1km. 그럼 굉장히 넓은 지역이잖아요. 거기 한두 명이 살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사냥을 해야 되는데, 동물이 뭐 여러 사람이 모이면 사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에 단 몇 사람만 사는 그런 그 시기가 있었죠. 수렵 시기. 그런데 이 농업이 발전하면서 농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농업혁명이. 그러니까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같은 면적에 2,000배가 더 많은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농업이 발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부가 창출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수메르 문명, 이집트 문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시가 건설되고 인구 밀도가 증가하고 상업이 발달되면서 부가 창출돼서 이제 큰 도시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 도시들이 형성되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전염병이라는 게 심각하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염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전염시키려면 저 1km, 2km 바깥에 가야 겨우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게 전염병이 전염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렵 시대에는, 사냥 시대에는. 그런데 도시에 아주 빠글빠글빠글하게 모여 사니까 한 사람이 무슨 전염병에 걸리면 그게 그냥 급속도로 그냥 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고 백신이 발명됐다. 그래서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이제 천연도라는 백신을 만들었고, 루이 파스테르, 우리 파스테르 우유 알죠? 파스테르 우유 만든 그 루이 파스테르가 저온 살균이라는 그런 이제 기술을 만들어서 그 음식에 균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하는 기술들이 결국은 요 흐름으로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졌지 않습니까? 이런 전염병의 그런 이제 그 일종으로.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제 터지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유연 출퇴근 시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달 앱이 완전히 대박이 났죠. 배달 앱이. 그 다음에 이제 미팅도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 미팅으로 이제 사귀는 거죠.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정말 친해지고 정말 가까워지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 공간, 공통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종교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공통 공간은 이슬람의 메카 같은 곳 있죠. 여기 이제 성지순례 가면 1년에 한 번씩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태원에서 지금 요번에 사고 났지만 여기도 매년 뭐 몇백 명씩 뭐 몇천 명씩 그냥 그 압사당하고 발표 축하하는 일이 생겨요. 여기 뭐 수백만이 모이니까 그 좁은 공간에, 이슬람 메카에. 어쨌든 그 믿음의 공동의 공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 행위, 그래가지고 그리스나 로마에 가면은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같은 공간에서 공동의 행위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종교 전염병이 이제 창궐하는데 전염병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겠지만 특별히 이제 전염병은 종교의 적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염병이 창궐하면은 모이질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흑사병 이후로 르네상스 이후로 교회가 이제 쇠퇴하는 길을 걸은 것에 그 전염병도 한몫을 했다. 이런 내용을 쓰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대도시를 선호하고 대도시에 모이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서울이 이제 1000만, 1100만인데 뭐 줄어들진 않죠. 국가에서 뭐 이렇게 지역 경제 발전을 뭐 이렇게 분산하려고 뭐 노력을 많이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도시 선호 사상은 이게 세계적인 경향이고 세계적인 추세고 이 사람은 이걸 재밌게 생각했는데 짝짓기 본능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대도시에 와야 선남 선녀를 만날 수 있다. 예쁜 사람, 예쁜 멋진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은 대도시에서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방에 가면 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를 선호하는 이 경향은 당분간 전 세계적으로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빙하기 이후에 공간의 변천사를 보면 사냥으로부터 시작해서 농업으로 시작해서 도시로부터 시작해서 최종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상 공간까지 이렇게 공간에 대한 변천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공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정리해 보면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를 발견한 이후로 쭉 공간이 계속 발전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가상 공간까지 이어졌다. 이런 내용을 써 있고요. 가상 공간은 뭐 증강현실, SNS, 우버, 에어비앤비, 아까 말씀드린 네카라 쿠베, 비용이 싸고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 땅은 아무리 확장하려고 해도 땅은 한계가 있잖아요. 부동산은. 근데 이 가상 공간은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뭐 결론을 내거나 뭐 어떤 뭐 말씀으로 이렇게 꼭 이렇게 결말을 지으려는 그런 이제 노력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건축가가 볼 때 이 공간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확장했다는 것을 건축가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사냥에서부터 시작해서 농업을 거쳐서 도시를 거쳐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상 공간까지 인류가 끊임없이 공간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 공간의 확장이 이제 오프라인을 지나서 온라인 가상 공간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본문 말씀에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우리 그 성경적 세계관에서 공부를 했었죠. 문화 명령.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사이버 그다음에 온라인 그다음에 가상 공간의 확장을 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는 것이 맞겠느냐. 그럴 때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사실은 요한계시록 같은 쪽에 이제 재앙이나 하나님의 진노 부분을 너무 이상향으로 생각해서 우리 실생활 관계없다 이렇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도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 바코드 리더기가 이제 나왔을 때, 와, 저건 이제 짐승예표를 받는 거다, 666 받는 거다고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교회마다, 뭐, 목사님마다. 근데 뭐, 바코드가 무슨 한참 지났지만 그게 어떤, 666이나 이렇게 인간을 종교로부터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생체칩, 그래도 베리칩이 한동안에 난리 나가지고 그게 온 인류를 막 짐승의표 666을 받는다고 막 난리 있었지만 사실 그것도 그렇게 뚜렷하게 짐승의 표를 받고 있다는 근거는 없는 것 같고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가상 공간이나 지금의 이제 사이버 세상도 우리가 이제 배척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공간, 확장된 공간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 그런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과 대적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지만 무턱대고 이제 조심하고 무턱대고 이제 겁낼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것처럼 이 사이버 세상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어떤 공간이든지 간에 그 공간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나오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 요즘 한창 이제 화두가 되는 이제 메타버스 뭐 이래가지고 얘기가 조금 가상 공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한 페이지로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게 이제 지금 예전부터 그 농업혁명, 사냥에서 농업혁명, 그 다음에 도시혁명 이렇게 혁명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다 길게는 막 불을 발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몇천 년, 몇만 년 단위로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이게 10년, 20년 단위로 혁명의 주기가 짧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텔이라는 데가 이제 컴퓨터 칩을 만드는 데잖아요. 인텔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뭐 띵띵띵띵 뭐 이렇게 하는 그 인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1970년대 중반에 만들었어요. 인텔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컴퓨터 잡지에다가 한번 이제 기사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1970년대 중반이면은 컴퓨터가 뭔지를 컴퓨터가 뭐야? 컴퓨터 들어보지 못한 때인데 그때 이 잡지를 보고 전 세계에서 딱 세 사람이 무릎을 딱 치면서 야, 앞으로 이 세상이 온다. 컴퓨터 세상이 온다. 그렇게 무릎을 딱 친 사람이 스티브 잡스, 애플을 만든,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를 만든 손정희 사장. 이 세 사람이 이걸 아주 그냥 감동을 했다 그래요. 이제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 손정희 사장 같은 사람은 너무 감동해가지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더라고. 인텔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이 세상에 나왔다. 이제 하는 것을 그 기사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만들었고 빌 게이츠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어서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긴 했지만 그래서 데스크탑이 가정마다 한 대씩 놓이는데 뭐 큰 역할을 했고 손정희 사장은 이제 일본에서 소프트뱅크를 설립해서 뭐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지금도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SK텔레콤 같은 회사를 만들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갑부가 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업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세 사람이죠.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야. 1980년대에.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컴퓨터 혁명이죠. 1980년대가 컴퓨터 혁명이라고 보면 1990년대에는 인터넷 혁명이 이제 온 거예요. 전 세계에 인터넷이 보급된 거죠. 제가 우리나라는 뭐 조금 인터넷 혁명이 좀 늦었는데 제가 94년인가 95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쯤에 그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이제 그 교육을 보내줬어요. 그 미국에 교육을 보내줘가지고 미국에 딱 그 교육장에 갔는데 그 교육이 무슨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가 HTML을 처음 전 세계가 표준화하는 그 세미나였어요. 그래가지고 세미나가 재밌더라고요. HTML.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에 문서를 작성하는 표준인데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그 이제 새로운 랭귀지로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다가 그 문서를 만들면 띡 누르면 링크로 연결해가지고 화면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 연결하는 그런 이제 언어를 표준화하는 그런 이제 세미나를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술 스펙을 나는 재밌게 배웠지. 근데 거기서 이 인터넷의 사업을 보고 똑같은 동기인데 사업에 뛰어드는 양반이 이제 그 네이버의 이해진 사장과 카카오톡을 만든 김몽수 사장이 된 거죠. 나는 이제 똑같은 걸 보고서 이 공돌이는 와, HTML 스펙 재밌다. 스펙만 공부한 거고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 연결해서 네이버 만들고 카카오톡 만드는 거죠. 이제 인터넷 혁명이 그렇게 지나갔고요. 저는 이제 컴퓨터 혁명 때도 지나갔고 인터넷 혁명 때도 지나갔죠. 와, 멋있다. 와, 재밌다. 박수 치고 지나간 거예요. 남들 다 부자 될 때. 2000년에 이제 모바일 혁명이 왔어요. 제가 이제 삼성을 나와가지고 그 첫 회사를 이제 벤처 회사를
5명에서 만든 게 이제 2000년대인데 그때 우리가 이제 모바일 혁명이 올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모바일 세상이 오기 전에 우리가 모바일 기술을 한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회사를 설립해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 회사가 망했는데,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이 온 그 세상에 이렇게 많이 깔리고 모든 생활 영역을 다 잡아먹을 줄은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별도로 만드는 회사도 크게 성장했고, MP3 플레이어를 만드는 회사가 옛날에 그 아이리버 그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그랬던 때인데, 지금 이제 2000년 모바일 혁명 이후로 이 스마트폰이 다 잡아먹은 거예요. 내비게이션 잡아먹었지. 그 다음에 뭐 MP3 누가 사요? 여기 MP3가 다 되는데. MP3 잡아먹었지. 교육의 이북 잡아먹었지. 여기 뭐 게임 잡아먹었지. 다 잡아먹은 이 모바일, 이 스마트폰 기기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남들 다 볼 때 나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서 이거 멋있다 박수만 치다가 이제 지나갔고요. 지금 현 시대는 이제 인터넷 시대죠. 인터넷 시대 플러스 모바일 시대 플러스 IoT의 시대예요.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가지고 모든 물건이 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 저 휴대폰으로 개 고양이 잘 있는지 카메라도 점검하고 휴대폰으로 저 세탁기 냉장고도 돌리고 불도 껐다 켜고 난방 뭐 뜨겁게 해라 시원하게 해라 에어컨 틀어라 뭐 닫아라 뭐 이런 거 전부 다 IoT 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가 됐죠. 데이터를 연구해가지고 어떤 연령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물건을 어떻게 좋아한다더라.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시대가 됐고, 지금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요 현 시대는 지금 인터넷, 모바일,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시대는 뭐가 오느냐? 이제 미래학자들이 전부 메타버스의 시대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메타는 뭐 이후에 너머의 그란 뜻이고, 벌스는 이제 유니버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세상을 넘어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이제 메타버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메타버스는 이제 서비스로 보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AR, VR, 라이프 로깅, 미러 월드. 4가지인데요. AR은 뭐냐면 증강현실이야. 증강현실.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그 다음에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 그러니까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이 뭔 차이가 나냐면, 가상현실은 실제 현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고글을 딱 끼고 나면은 내가 전쟁터에 들어가서 막 전쟁을 막 하는 거야. 근데 그 실제 전쟁터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가상현실인 거고, 증강현실은 뭐냐면 실제 하는 게 있어. 예를 들자면 내가 지도를 쫙 보는데 강남역 사거리 그 지도가 쫙 나왔어. 강남역 사거리 여기 있네. 그러면 강남역 사거리 옆서 보면은 여기 뭐 파리바게트가 있네. 파리바게트 있는 건물이 있네. 건물을 딱 클릭하면 건물이 쫙 펴지면서 5층이 나와. 여기 4층에 뭐가 있지? 4층에 딱 누르면 여기 도서실이 쫙 나온다. 이렇게 실제 물건이 있고 현실에 그거와 연결한 것이 이제 증강현실이고, 실생활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상만 있으면 가상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의 큰 4가지 서비스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 다음에 라이프 로깅은 우리 삶이 이제 그 SNS 같은 거 연결되어 있는 거죠.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자기를 계속 그 자기 삶을 연결되어 있는, 계속 표현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의견 답 따라서 올리면 또 답글 달고 내 의견을 뭐 내고 거기다 의견이 안 맞으면 또 거기서 싸우고, 이게 이제 라이프 로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러 월드는 거울 세상이죠. 거울 세상. 진짜 세상은 아닌데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배달의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 옛날에 이제 중국집 짜장면 이제 시키고 했는데, 이건 그냥 띡띡띡 누르면 그냥 짜장면이 오는 거예요. 일로. 배달의 민족, 배송, 뭐 그다음에 홈쇼핑, 이제 뭐 인터넷 쇼핑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4가지 축으로 메타버스가 현재 구성이 되고, 앞으로 이 세상이 점점 더 확장되고 점점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쪽에 직접 뛰어들어서 일을 하는 사람일 거고, 뭐 이쪽에 직접 연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쪽이랑 협력해서 이쪽이랑 인터페이스를 연결해 가지고 내가 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잘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의 밑받침이 되는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에요. 이 블록체인은 뭐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알고 계시면 되냐면 암호화, 누구도 쉽게 풀지 못하는 아주 고도의 암호화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뭐 패스워드 넣고 뭐 이런 그런 암호화는 자꾸 뚫리기도 하고 또 뭐 해킹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이 블록체인은 현지화하는 기술로는 해킹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이제 만든 게 암호화폐예요. 암호화폐. 그래서 뭐 요즘 이제 암호화폐가 지금 이제 폭락장인데 지금 폭락됐어요. 요즘 코인이 그래가지고 지금 코인이 폭락했는데 어쨌든 이 메타버스의 시장이 열리면서 이 시장이 확대되고 이 서비스가 점점 더 인간 세상으로 확장이 되면은 거기에서 통용하는 화폐가 우리가 쓰는 통용하는 화폐도 물론 쓰겠지만 그곳에서 별도로 쓰이는 화폐가 효과를 발휘하고 그게 또 가치를 또 누리게 될 거다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고 있죠. 제가 이제 그 앞에 컴퓨터 혁명,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은 제가 옆에 있으면서 이 시장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메타버스의 시장에서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코인을 왕창 샀다가 지금 거의 뭐 반토막이 나가지고 손가락을 빨고 있는데 그래서 암호화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 많은 돈을 투기하듯이 하는 거는 좀 곤란하고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이 정도는 내가 날려도 된다. 평생 살 로또를 한번 여기다 한번 사보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뭐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해가지고 그 무슨 종목이 뜰지는 우리 잘 모르잖아요. 비전문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주식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여기는 좀 안전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1위부터 5위까지 뭐 한 10만 원씩 10만 원씩 다섯 종목을 하면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 날릴 때 생각하고 이제 사 보시든가 뭐 좀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은 뭐 50만 원씩 다섯 개에서 250만 원 사시든가 이게 날렸다고 저한테 저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책임 안 집니다. 이거는 그냥 그 좀 날려도 전혀 문제 없을 정도의 금액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이제 투자를 해야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충분히 날려도 될 만한 아주 작은 금액으로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 이제 NFT라는 게 있어요. 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건데 Non-Fungible Token 그래가지고 그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가 사진 찍은 거나 디지털 정보는 복제가 되잖아요. 내가 사진이 정말 엄청나게 멋진 작품 사진을 막 제주도 가가지고 군산 오름에서 엄청나게 멋진 사진을 오늘 많이 찍었는데 그거를 이제 딱 인터넷에 카톡에다 보내는 순간 이게 사방팔방 복제해가지고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NFT라는 토큰을 내 이미지나 사진이나 디지털 콘텐츠에다가 착 엮으면은 그거는 누구도 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NFT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뭐 이런 개념이 이제 앞으로 나와서 돈이 이제 달러나 엔화나 뭐 위안화나 유로화나 이런 거 이외에 중앙에서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가 생길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미래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뭐 오늘 내용과 조금 연결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상식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카톡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로 보시고 용어 정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여러분들이 용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내용을 깊이는 모르더라도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설명을 마치고 오늘은 뭐 이게 제가 뭐 어떤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그냥 이러이러한 그 기술들과 이러이러한 이제 그 세상으로 우리가 확장되고 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라 하는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냥 오늘은 이제 그 특별한 주제 없이 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는데, 뭐 한 두세 가지 정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우리가 인터넷 가상공간 서비스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제일 인기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생각나는 게 없으시면은 뭐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상공간 서비스, 메타버스나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나 가상공간의 서비스를 보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편리하잖아요. 편리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면서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일자리 창출. 이제 그런 게 좋은 반면에 맨날 집에서 그냥 나가지도 않고, 그 요즘 애들이 그냥 그 1인 가구잖아요. 1인 가구. 1인 가구인데 그냥 밖에 나가서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방에서 그냥 계속 오락만 하고 게임만 하면서 그냥 그저 배달의 민족으로 배달만 시켜 먹고 그래서 게을러지는 거. 그다음에 현실과 가상을 혼돈해 가지고 정말 뭐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현실을 아예 외면해 버리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이제 너무 중독 현상이 많아요. 지금 게임 중독이 엄청 많아요. 지금 내 친구 아들 딸들도 뭐 지금 나이가 막 20대 후반 막 30대 초반 이런 애들이 막 회사도 안 가고 취직도 안 하고 그냥 집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그냥 1년 360일 게임만 하는 거야. 밤새도록 게임하고 밥 먹으러도 밥 안 먹고 막 점심때쯤 이런 늦지막히 일어나서 막 신경질 부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는 게 좋겠나, 뭐 그런 얘기들도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나 교회에서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가상공간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오늘은 뭐 특별한 주제 없이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